네, 마감 즉시 출발 코인 2부 한치호 이슈픽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한코난 한치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이죠? 24계절기. 태양력 기준으로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설과 입동 사이에 눈이 온다. 그래서 소설인데 네. 하늘이 지금 꾸물꾸물하니 첫눈이 오는 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셔요. 맞아요. 라디오 음악 방송에서는 첫눈이 오면 뭐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우리 같은 아재들은 눈 오면 길 미끄러워서 다니기 힘들고 교통 막히고 네. 뭐 애로사항 많습니다. 뭐 눈이 오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죠. 네. 그다음에 동물은 강아지들이 좋아합니다. 네. 야, 눈 오는 날 눈을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네. 우리 서설이라고 그러죠. 서설. 서설. 좋은 눈, 상서로운 눈. 아. 이런 서설을 기대하고 네. 내년에 또 풍년을 기대하고 이번 겨울이 좀 따뜻하게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건가요? 지금 뭐 아까 코인 이슈들 보니까 뭐 비트코인도 어렵고 누구도 어렵고 누구도 어렵고 이거 보면 뭐 누구도 없고 보면 옛날에 우리 김모 그 프로야구 감독님이 승엽이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런 그 기억이 아마 생생하게들 나실 텐데 다들 내년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어렵다. 근데 진짜 어렵다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말을 하면 뇌가 자극을 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나 우울해 그럼 계속 우울해져. 맞아요. 그래서 내년 다들 어렵다고들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 얘기하시는데 네. 우리는 오늘 그러면 다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업종들, 네. 잘 나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있을 그 겁니다. 잘 나가는 업종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네. 모셨습니다. 네, 누구? 그래서 오늘 모신 분 인포스타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나가는 업종을 좀 찾아보려고, 잘 나가는 걸 찾아보려고 오늘 김정희 의원님 모셨는데 요즘 잘 나가시죠? 그렇죠? 제가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겸손하신 것 말씀. 같아. 자, 그 내년에 뭐 우리가 다들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년은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가 더 어려울 거다. 맞아요. 뭐 물가도 더 오른다.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언제 끝날 것이냐. 뭐 내년 그쵸. 봄에 끝난다 안 끝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도 좀 복잡해지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데 내년도 경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 기업도 더 어려워질까요? 네,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네. 뭐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뭐 중소증권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험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뭐 건물 팔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뭐 채권 일부 정리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그래서 뭐 건물 파는 게 일단 주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또 대형 기업들도 일단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은 최대한 마련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어려워 보이는 건 맞고요. 근데 더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내년에 대해서 대부분 시각들이 지금 좀 싸늘하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뭐 그나마 이제 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좀 하나 보시면 네. 지금 이게 최종금리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금리에 이 도달하는 시점이 과연 지금부터 언제일지를 나타낸 것이 이 회색 음영인데 이게 지금 올해 이제 6월부터는 확연하게 이제 6개월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최종 기준금리 전망을 보시면 원래 올해 여름만 하더라도 한 4%대였다가 지금 5%대로 올라와 있죠. 네. 여기가 이제 끝이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컨센서스입니다. 물론 변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계속 변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 기준금리의 도달 시점이 어딘지 즉 지금 현재가 11월 달인데 여기서 6개월 지나면 고점이 오는가? 이걸 누가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연준의 정책도 나름 플렉서블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준금리의 고점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쟁이 갑자기 겨울에 끝나버리면
그러면 전쟁 끝난 것에 따라서 여러 거시 지표들에 대한 재정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IMF나 뭐 세계은행이나 이런 데에 내놓는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그래서 기업이익이 대거 떨어진다라는 것인데, 전 세계 증시가 다 대거 하락하면서 기업이익의 하향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언제부터 좋아질지, 어디서부터 과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망을 우리가 지금 11월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악재를 일부 선반영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올해 연초에 비해서 비용은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에 쌓여있던 이 적체, 공급 적체는 어느 정도 풀렸다라는 것. 그다음에 올 연초만 하더라도 이 SCFI가 상하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었잖아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레벨이 200에서 1000까지 5배가 높아졌는데 지금 거의 이제 그 이 팬데믹 이전 수준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좋아졌다라는 거죠. 지수 자산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악재를 선반영한 것과 그다음에 비용이 다운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산업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나름 좋아질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이 전체 시장과의 차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매력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더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경기를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전쟁 끝나, 우크라이나랑 전쟁 끝나. 그러면 이제 전쟁 뭐 복구한다, 뭐 다시 또 이제 정상화 된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또 경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또 지금 보니까 뉴스 보니까 또 뭐 재봉쇄. 북경도 뭐 환자 맞아요. 사망 환자 2명 나왔다고 맞아요. 완전히 뭐 봉쇄를 완전히 제로 카메라 해버려서 뭐 제가 북경 특파원 아시는 분이 있는데 네. 본인도 몰래 그 집에서 거기 나오려고 그러다 잡혔대요. 그래갖고 도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 북한은 또 계속 그냥 미사일 계속 뭐 ICBM 뭐 시험 발사하고 이제 핵실험만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 따님도 데리고 나오고 막 이렇게 맞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좀 알 수 없는 세상인데 기업의 이익 전망치는 더 악화된다고 하는데 이미 악재는 좀 선반영돼 있고 비용은 다운돼 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고르려고 하는데 이미 가격은 올라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으면 여기 원고에 없는데 한 가지 맞춰보면 이미 모든 분들이 다 눈치챈 거 아닙니까? 눈치채고.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이라든지 뭐 주가의 최근에 상승한 정도,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기존의 밴드에서의 움직임 정도를 보면 뭐 모두가 다 알고 있어 모두가 흥분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업종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죠. 2차전지. 그것도 일부 종목만 뭐 그렇게 흥분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뭐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간 좀 트렌드에 가까운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이걸 뭐 투자하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해당 산업이 왜 각광받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뭐 조심스럽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역시 우리 김정희 의원님이 예리하셔요. 네. 예리하게 짝짝 보고 계신데 자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경기 침체되면 채권 시장 같은 데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채권 시장 활성화되는데도 우리나라는 또 레고랜드 사태로 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엘모 건설이 뭐 유동성이 빠졌다. 그래서 뭐 미주호 일본 미주호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 시장 좀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하고. 네, 일단 그 자산 배분에 있어서 채권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꼭 거대 뭐 자산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뭐 은행 예금이라든지 채권 쪽에 투자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력이 있냐면 만약에 이제 물가와 금리가 안정된다라고 하면 캐피탈 게인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예금은 확정이자 그죠. 적어도 내가 그
투자한 은행,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내가 저축한 그 은행 예금에서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보호되는 상품 내에서는 무조건 이자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강점은 있지만 거기서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채권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채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면 확정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지금부터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캐피탈 게인과 쿠폰 두 가지를 모두가 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결국 지금 물가의 정점과 금리의 정점이 지났느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가도 정점을 지났고 뭐 빨리는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고 그렇다면 금리의 정점도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준이 물론 금리를 더 올리긴 하겠지만 이미 지금 그 2년물이나 뭐 3개월물 같은 단기물들은 정책에 따라서 계속 뭐 이 금리가 쉽게 빠지지 않고 있는데 10년물, 30년물은 벌써 고점 대비해서 쭉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장기물들은 벌써 이런 반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면 둘 다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당연히 지금 글로벌 ETF의 최근 자금 동향을 보시면 최근 몇 주간 뭐 당연히 증시가 반등해서 그렇겠지만 대형주 쪽, 대형주. 그다음에 가치주 쪽, 그다음에 그 퀄리티 종목, 업종 내 1위라든지 그다음에 재무 구조가 굉장히 튼실한 그런 퀄리티 종목군들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채,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회사채로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이힐드 쪽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같은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회사채하고 그다음에 국채 쪽이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늘고 있는 양상이고 물가 연동체는 줄고 있죠.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을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 연동체는 줄고 있고 국채 빠르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회사채도 늘고 있는데 자 이런 회사채 중에서 하이힐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채권들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지금 사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초에 아예 이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도 배제해야 되고 채권 쪽에서도 하이힐드 쪽에 어설픈 투자를 하시는 것은 저는 안 하니만 못하다. 다만 위에 적은 대로 물가 금리가 안정되면 주식도 대형주 위주로 그다음에 퀄리티 종목 위주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채권도 국채나 AA 등급 이상의 우량한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일 수 있다. 채권의 매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피탈 게인과 그다음에 쿠폰이자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혀 이쪽에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ETF로 소액 투자도 할 수 있으니 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주식시장에서 매도할 수도 있으니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좀 갖춰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채권에 올인 이것도 위험한 전략이죠. 그래서 채권에 올인하시지 말고 현금 일부, 좋은 종목 일부, 그다음에 채권 ETF를 국채 중심, 그것도 장기채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좋아지는 시기라도 한 곳에 막 몰빵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일부, 장기채 일부, 주식도 그 대형 뭐 좋은 종목 좋은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마다 이렇게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시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공부를 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최대 공영방송에서 2030 세대가 왜 투자를 해서 실패하는가, 왜 2030 세대가 마치 도박하듯이 투자를 하는가, 막 이런 거 해서 그런 방송이 하는 거 봤는데 이 뇌 구조가 틀려지더라고요. 이 중독이 돼버리면 공부를 많이 해서 정상적으로 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뇌가 그냥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중독처럼 투자를 하면 뇌가 이게 뭐 무슨 전두엽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무섭네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그 정신과 선생님이
그 뇌를 잘 촬영한 걸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투자에 중독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김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듣고 공부를 하셔갖고 본인한테 맞는 걸 탁 짜야 되는 것이지 거의 중독되듯이 묻지마 투자하듯이 하시는 것은 정신 건강에 진짜 안 좋습니다. 그쵸. 예, 정신 건강 안 좋다. 그래서 제 친구가 항상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네. 뭐 제가 뭐 방송에도 얼굴을 비추고 뭐 하니까 네. 예. 내가 너에게 돈을 맡길 테니 네. 월 5%를 만들어 와라라고 하더라고요. 예? 월 5%? 나도 맡길게. 그래서 제가 네. 그 정말 친한 예. 그 저희 이제 아주 어릴 예, 때 친구니까 예. 예, 집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비계를 한번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자면 네.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의견에 불구하고요. 그쵸. 실제로 그걸 맞추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그쵸. 일입니다. 그래서 네네. 자꾸 이제 나온 전문가들에게 너는 왜 주가 올라가는 거 못 맞추냐, 왜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건 뭐 본인의 실력이 없어서 뭐 제 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본인이 공부를 해서 그걸 맞추는 건 나온 전문가의 몫이 아니라 본인의 그쵸, 몫이라는 그쵸. 거죠. 그리고 물론 나오는 전문가가 또 매번 틀리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일단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도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방송도 청취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이제 되게 동감하는 게 뭐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방송에서 뭐 얘기하면 좋은 종목 좀 찍어줘라 막 이래요. 근데 알면 내가 찍지. 그러니까. 내가 샀지 이 사람들아.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지식과 정보, 투자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는 누가 하신다? 본인.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이 맞아요. 스스로 이런 전문가는 이렇게 의견도 있고 또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도 있고 또 그쵸. 반대의 정보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하셔서 그럼 내 체력에 맞는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또 이야기. 내년에 이제 다 부진하다는 전망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좀 긍정적인 업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실적이 긍정적인지는 뭐 결과를 조금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수가 별로 없어요. 유가 전망 뭐 지금까지 몇 년간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뭐 금리 전망 당연히 안 맞고요. 네. 뭐 환율 전망 이런 거시 지표들이 전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정시켜 놓고 일단 실적 추정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 그러면 주문 정도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선주문이 나오는 것 정도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지금 주문이 늘고 있는가 정도를 우리가 판단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드린 적은 있지만 일단 지금 주문이 느는 쪽이 어디일까?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뭐 당연히 늘 것 같은데 주가가 비싸고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주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의외로 글로벌 E&P 기업들입니다. MP. 그래서 E&P 기업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을 E&P 기업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준비된 그림 보실까요? 글로벌과 미국의 주요 E&P 기업들의 캐펙스가 올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의외라는 거죠. 야, 우리 지금 ESG 해야 돼. 그리고 뭐 태양광하고 이런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E&P 왜 하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말 그대로 에너지 대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가스 가격은 왜 빠지죠? 이미 겨울에 쓸 거 다 확보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추울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착각인 거고요. 실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처럼 돈 있는 국가가 뭘 하느냐? 전 세계 E&P 기업들을 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 거를 진짜 안 받으려면 전쟁 끝나고 나서도 러시아 거 안 받으려면 미국 거 받아야 되는데 미국 거 갖다 써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게 전력비가 뭐 5배, 10배씩 뜁니다.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E&P 기업들 좁니다. 가서 빨리 새 광고 찾아서 빨리 파. 그래서 우리 돈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새로 광고 개발해서 거기서 가스 파가지고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글로벌 그 시장에서 아직 개발
그 유가가 낮은 수준에 있을 때 개발을 포기했던 그런 관정들을 열어서 거기 이제 다시,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판 그렇죠. 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EMP 기업들이 안 빠집니다, 주가가.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가 첫잠했지만 글로벌 EMP 기업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66%가 올랐습니다. 지난주까지 기준으로요. 그래서 연초에 만약에 이쪽에 투자하셨다면 올해 뭐 기술주들 폭락하는 이 시기에 뭐 아마존이 몇 퍼센트 내리고 뭐 넷플릭스가 뭐 50% 이상 급락하는 이 시기에도 초과 수익률이 무려 100%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EMP 기업들이 최근도 주가가 안 빠지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왜 글로벌 EMP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엑스모빌이나 이런 기업들이 왜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전력 인프라 쪽이라는 거죠. 이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력 기기가 앞단에서부터 뒷단까지 굉장히 넓은데 지금 이건 신규 수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풍력 어디다 만들겠습니까? 대부분 해상 풍력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전력 만들면 그거 어떻게 끌고 오죠? 해저 케이블로 끌고 와야죠. 그럼 이런 걸 누가 깔아야 되겠습니까? 그 LS 전선이나 그렇죠. 그런 케이블 업체들이 해야 될 텐데 전 세계 케이블 업체가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왜? 다 망하거나 저거 안 되는 사업이니까 저거 뭐 다들 사양 산업이야. 네, 사양 산업이니까 다들 접은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LS 전선 같은 것들이 아직도 계속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여기저기서 수주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 수주는 현대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의 수주인데 여기 지금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를 만들 때 선박용 만듭니다. 선박용. 근데 이제 선박, LNG 선박이 대거 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전력기기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 사우디를 포함한 일부 GCC 지역에 지금 전력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기도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에는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가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갑자기 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송배전 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런 게 낡으면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항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노후화되거나 중간에 뭐 까지거나 뭐 그러면 그렇죠. 전력 손실률이 뭐 30%,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만 막아도 기존의 전력 똑같이 생산하는데 효율은 더 확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체 수요와 신규 수요가 증가하니까 현대일렉트릭이 실적도 좋은데 주가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군을 하나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어쨌든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다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준비된 그림은 지금 뭐냐면 이 지역들의 지금 LNG를 다시 기화시키는 그러니까 액체화된 내추럴 가스를 전부 다시 기화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는 지역들을 표시한 거죠. 전부 이 북해 아니면 이 지중해 연안 이쪽들의 전부 이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재밌는 것은 이 지역은 왜 넣느냐? 이 지역은 전혀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끊으면서 지금 터키 라인을 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쪽에 가져와서 이쪽에서 이제 파이프를 이렇게 유럽으로 올리려고 하는 수요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노르웨이라든지 이 북해 쪽에서 발생한 이런 수요들을 다시 끌고 오는 수요가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이쪽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직접 하려는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 지중해 북아프리카나 중동 쪽에서 가져온 것을 수에즈 운하통을 가져온 것을 개발하는 요 세 가지 수요가 지금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무슨 수요나 에너지용 관관 수요, 그다음에 피팅 제품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주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과 미국의 전선, 기기, 피팅 같은 것들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전부 해상 풍력이 2035년에 이 정도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가장 많고 영국이 신규 수요가 엄청나게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독일, 네덜란드처럼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쪽 유럽, 지역이죠. 예, 그쵸.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네덜란드. 잇는 요쪽 예. 지역, 뭐 덴마크를 포함한 이쪽 지역에 이제 대거 늘 것으로 이제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보시면 대만의 서쪽 해안 바람이 평소에 맑은 날도 엄청나게 붑니다. 뭐 약간의 거짓말을 섞으면 네. 제가 서 있어 없을 정도로 붑니다. 아, 정말요? 아, 그 몸무게를 몇 킬로나 하세요? 몸무게는 비밀로. 그러니까 대만에서 서쪽 해안이까지 저쪽에서 불어오는 거네요. 주로 대륙에서. 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센데 근데 반대로 대륙에서, 중국 쪽에서 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그 서쪽 지역, 뭐 타이중이나 이런 쪽 그치. 지역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바닷가를 갔을 때 날씨가 엄청나게 맑은 날, 별로 바람이 그래도? 안 부는 것 같은 날인데도 또? 바닷가로 나가는 순간 뭐 웬만한 분은 잘 걷지 못할 정도의 바람이 엄청나게 분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풍력 타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출한 게 삼강 M&T가 수출하면서 실적에 한번 점프업이 있었고요. 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프랑스나 이런 지역들은 뭐 상대적으로 적고 이제 우리나라도 뭐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부터는 좀 의미가 좀 줄어들고요. 어쨌든 북해 지역과 미국, 중국에 대거 는다는 건데 이런 쪽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 깔고 기기 수출하고 피팅 부품 수출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저는 이 해당 산업에 있어서는 조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제 뭐 말씀 들어보고 나니까 와, 이거 뭘 이제 선택해야 할지가 머릿속에 사실 저는 들어와요. 네. 저는 김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신 뭐 미국 주식 이 말씀 듣고 제가 잠깐 용돈을 한 달 용돈을 쏟아부어서 제가 지금 사업개미가 좀 돼보고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용돈. 네네. 그러니까 뭐 누구처럼 빚내서 막 대출 아니라. 네.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한 달 용돈 정도 전략해서 그냥 사업개미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 제 체력에 맞게 딱 네네네. 해보고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월 5%는 아니더라도 수익률이 괜찮은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훈련을 해보시는 그쵸.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자원개발 산업 쪽 되게 공감이 가는 게 네. 지금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석유값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 셰일가스가 나왔던 시기가 워낙에 그 기름값이 비쌀 때니까 셰일가스가 단가가 맞아서 셰일가스가 수출을 하게 되고 또 미국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비축률을 또 확 풀어갖고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막 골탕 먹이고 사실은 뭐 그런 그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자원개발 산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러시아에서 안 준다 그래도 야 그러면 우리 그 겨울과 확보 다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겨울은 덜 춥대. 덜 춥대. 지구 온난화로 덜 춥대. 어. 뭔가 그렇게 뭐 러시아가 공격하는 건 무섭지 않아. 대신 우리도 그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개발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이제 차원인 것 같고 전력 인프라도 되게 공감해 가는 게 전력 손실이 우리나라는 220V, 일본은 110V예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220V 전력 그 승합을 올릴 때 아마 그 전기가 이렇게 송전되는 과정에서의 손실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220V를 그렇죠. 올리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다 광섬유 이런 전선이 아니라 다 무선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다 유선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또 좋아. 스푼들도 좋아. 그리고 사실 제주도 우리가 전화 걸 때 무선 전화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저 케이블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다 깔려 있잖아요. 인터넷망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크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 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건설기계 쪽에 뭐 또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니까 야 이제 뭘 사야 될지를 좀 했는데 사실 여기 없어요. 오늘 또 이 대본 없는 것도 질문. 네.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중국은 또 다시 만연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올 겨울에 코로나 또 대유행 할 거라고 이미 정부에서 빨리빨리 지금 예방 주사들 맞으시라. 요즘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있으니까 빨리빨리 좀 맞으시라고 뭐 네네. 권고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특히 고위험군 맞으시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오늘 학생들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아침에 수업을 갔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학생 누구누구가 그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일주일 동안 수업에 참여를 못하니 그 교수님 수업에서 참고하십시오라고 문자가 왔어요. 실제로 네.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그러니까 확산이라기보다는 안 걸렸던 분들이 이제 걸리는
누가 농담처럼 그러더라고요. 대인관계가 안 좋은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렇죠. 만남의 뜻하죠. 그런 얘기를 하고 네. 했는데 어쨌거나 좀 약간 좀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는 좀 어떨까요? 제약바이오는 더 이상 코로나 이슈로 이제 뭐 백신 관련주들이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코로나 2년 동안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약의 개발들이 굉장히 지연되면서 오히려 기존 제약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그렇죠, 그렇죠. 모더나와 그 화이자만 화이자, 주가가 예.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양상, 그렇죠. 머크를 포함한 일부 제약주들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주들이 다시 조정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불과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신고가를 많이 갔습니다.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한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그동안 잠겨뒀던 신약 모멘텀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미국 증시 부진할 때 그런 종목군들이 신고가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미국의 대형 그런 제약사들만 따로 모아둔 ETF도 또 신고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백신주를 사는 게 핵심이 아니라 2년간 지연됐던 신약 프로젝트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뭔가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대형 제약사들이 이미 시세를 냈으니 그러면 그 뒷타자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년부터 이제 또 하나 표면화되는 기술이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그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 가위. 자체가 표면화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업체들과 대형업체들 간의 뭐 M&A가 나타날 가능성, 거기서 이제 관련된 신약들이 나오면서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제약 치료제들. 그런 신약들의 어떤 대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소 제약 바이오, 그것도 신약 베이스의 제약 바이오만 모아놓은 뭐 XBI 같은 그런 ETF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든지 아니면 미국도 어차피 이제 코로나 말고 다른 약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그 제네릭 쪽에서, 그러니까 제네릭은 아니죠. 바이오 약 쪽에서 제네릭에 가까운 바이오 시밀러 쪽에 추가적인 품목 허가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차라리 좋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직접 연관성이 있던 화이자나 이런 데는 조금 이제 한물 간 것 같고, 이제 물론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 진단 키트도 사실 그 제가 다른 방송도 다 모니터하는데 전문가님들이 다 나오시면 진단 키트도 이제는 좀 한물 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단 키트 업체들도 사전에 다음 준비를 하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좀 어려울 거다. 뭐 실적 이런 게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개발을 서두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신약들 이런 것들 하는 그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시밀러 쪽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사실은 우리 여기 준비된 차트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대본에 없던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갑자기 여쭤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니까 제가 궁금증이 좀 사라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관심 기업들 뭐 좀 한번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 전선, 기기, 피팅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전선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기업이 이미 있죠. LS가 과거 LS 전선이라는 기업 자체가 따로 존재했습니다만 지금 LS 엠트론 그다음에 그 과거 이름이 LS 니코동제련 이런 기업들을 전부 하나로 통합해서 LS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LS가 저는 일단 좀 주목해 볼 기업이다. 이게 이제 여러 기업들을 다 합치면서 매출이 엄청 늘었습니다. 2년 전에 매출이 10조에 불과했는데 올해 예상 매출이 지금 17조거든요. 17조. 그래서 이 늘어나는 것이 단순하게 전선 쪽에서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름이 M&M으로 바뀐 니코동제련 쪽의 매출의 증가 가능성. 그다음에 이런 니코동제련은 잘 생각해 보시면 또 뭘 할 수 있냐면 제련 업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결국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든 소재 다 재련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구체를 가져와서 이 전구체에서 뭔가 쓸만한 활물질로 변경시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재련 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그래서 이런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LS라고 하는 그룹이 향후 미래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어떤 변곡점이 있다. 그래서 LS와
LS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LS 일렉트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업 구조가 비슷한데 현대 일렉트릭은 벌써 저 위에 신고가가 가 있죠. 그런데 LX 일렉트릭은 못 간 이유는 국내 비중도 좀 높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고 수출이 좀 비교적 작아서 아마 이제 이런 주가의 차이가 나타난 것 같은데 결국은 같은 방향이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먼저 올라간 종목들을 주도주로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서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효성중공업이나 그리고 LX 일렉트릭 같은 똑같은 전력기기 업체인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간 기업들의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장기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E&P 기업들의 투자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E&P 기업들 중에 뭐 하나 딱 찍어서 사기가 굉장히 애매하단 어렵죠. 말이죠. 네. 그러면 미국의 XL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유, 오일 서비스, E&P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이 ETF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수익률이 66%.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기저에는 유가 상승이 기인했다라고 본다면 내년에는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E&P의 캐펙스가 증가하면서 이쪽에서 뭔가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익률은 올해보다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매력 있는 그다음에 이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5% 이상의 배당을 준다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뭐 굉장히 이제 즐겨 하시잖아요. 그렇죠. 미래 이제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산업이다라고 해서. 근데 글로벌 5대 메이저, 석유 5대 메이저가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이 풍력 쪽에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먼 미래 한 20년 후에 다시 우리가 에너지 5대 메이저를 봤을 때 과연 5대 메이저가 많이 바뀔 거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들이 다시 에너지의 판도만 바꿔서 그대로 수소나 투자하다.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네. 저는 좋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엑셀이는 저는 뭐 의미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품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거잖아요. 그죠. 국내에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그렇죠. 굉장히 좋은 피팅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거 예전에 조선주랑 같이 움직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선주랑 전혀 다른 움직임이거든요. 에너지형 관관, 에너지형 피팅 쪽에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에너지 관관 쪽은 세아제강이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피팅 쪽에서는 태광과 성광밴드 둘 중에 고르라면 전 성광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모두 짓기 위해서는 무언가 또 기계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건설기계도 엄청나게 뭐 퍼포먼스를 많이 올랐죠. 보여주고 예,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먼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던 기업은 미국의 캐터필러, 일본의 코마츠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현대두산 인프라코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차피 페어링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국내 이슈에 의해서 뭐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종목들의 트렌드가 바뀌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우리 김정희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으셨죠? 네. 속속속 들으셨죠? 나중에 잘 못 들으셨으면 녹화하셨다가 아니면 네. 다시 재방송을 다시 보시든가 보시면 되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된다. 네. 종목들도 말씀 어떻게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고 어떻게 투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잘 나가는 업종과 또 시장을 이기는 전략 등 여러 도움 말씀해 주신 오늘 김정일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